대박 수익이 없을지라도 집을 한 채 장만해 놓으면 최소한, 정말 최소한 화폐 가치 하락의 위협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이 단 한 번도 비싸지 않은 적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 현실을 인정해야지 부동산의 시작이 좀 더 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주택으로 살지 마세요 제 3편 마지막이네요. 아니,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까? 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2, 3년만 내다보더라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 2020년을 전망하기를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거품이 빠진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경제 한파와 총선이라는 정치 한파로 서울 전후 기준으로 가격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2021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여지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2020년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그 측면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니, 눈 감고 코끼리 만지면 한 번에 코끼리의 형태가 긴지 짧은지 큰지 두꺼운지 어떤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 확인해봐야지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향후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만 보면 안 되고요. 떨어지고 오르는 주기를 조금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선 2, 3년 안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택 수급, 즉 주택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급량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거죠. A라는 지역에 집이 총 4채가 있는데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집값이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왜냐? 집이 남아도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A 지역에 집이 3채가 있고 사람이 4명이 있다면 좋은 집을 기준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집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다른 집에 전세를 놓고 살거나 월세로 사는 경우가 생기겠죠. 방을 쪼개서 말이죠. 바로 이 후자의 경우가 공급량의 부족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공급량이 2021년부터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공급이 줄고 2022년은 8,600세대밖에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양은 40년 동안 평균 공급량에 매우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서울시의 월별 공급량을 쪼개어서 한번 들여다보면 2021년 이후에 아예 공급이 안 되는 달도 있다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장 공급량이 부족한 시기가 2년 뒤 2021년 이후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시기가 되면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규제 정책 때문입니다. 당분간 정부는 재건축을 막을 것이고 서울시는 재개발을 막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길을 쓰고 막는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이 새 아파트를 만들어내고 새 아파트는 새로운 가격 상승 기록을 갱신하는 도화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의 판단은 그래, 그러면 새 아파트가 나오는 걸 아예 그냥 뿌리부터 막아버려야 되겠네? 라고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지요. 진짜 참 안타까운 정책이에요. 정말로. 이 정책의 기조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달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엄청나게 짓누르는 정책입니다. 결국 재건축 재개발의 노후 아파트는 이 정권에서 잠시 쉬어가는 거지 영원히 노후 아파트로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가 됐건 재건축 재개발의 시기가 도래했건 간에 확실한 건 새 아파트로 언젠가는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가격을 상승하는 주도권은 지금 현재 새 아파트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를 지을 빈 땅도 없는데 수요는 꾸준히 있고, 아니 차고 넘치고 공급은 숨막히게 막혀있고. 근데 좀 웃긴 것은, 아니 정부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은 했어요. 근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서울 주변에 남양주, 부천, 하남, 과천, 인천, 고양 등등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아픈 곳을 진단받은 곳은 서울인데 왜 경기도에서 진단받은 걸 치료를 하냐고요. 더 병나게. 이 정책으로 생기는 부작용이 투기를 더 만들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이미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2021년 이후 공급 부족 현상과 공급 정책의 부작용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첨언을 더 하자면 2019년 9월에 부자 통계를 보면 부를 이을 수 있는 주된 원천은 첫 번째가 사업소득이지만 두 번째로 부동산이 그 뒤를 이었으며 장기적으로 유망 투자 적지 또한 부자들은 부동산을 1등으로 꼽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부동산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그 통계를 보면은 가장 부자들이 많이 잃어버린 투자 방식이 바로 금융 투자라는 겁니다. 결국 투자의 방법이 금융과 부동산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저축, 펀드, 주식보다 내 재산을 보호해주는 투자 방법이 부동산이라고 부자들도 동의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진 않더라도 부자의 투자 방법을 확인하고 실수를 줄이는 게 필요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3부의 대단원의 얘기를 정리하며 마무리 지어 볼게요. 첫 번째, 화폐 가치 하락에서 내 재산을 보호하는 투자 방식은 부동산이 최선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의 부동산이 비싸다고 느껴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 당시에 그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얘기한 거죠. 아직까지 부동산이 오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셨다면 빠른 시간 내에 전세를 탈출하시고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 딱 한 채만이라도 집을 구매해 놓으세요. 잊지 마세요. 전세는 집을 사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수단이지 전세 자체가 거주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세의 단계를 넘어갈 때 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